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PC의 심장, 이 CPU의 미래를 한번 엿보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젠5가 나오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성능 향상 폭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아쉽다 이런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시장의 모든 관심이 그 다음 세대, 바로 2026년을 겨냥한 AMD의 차세대 아키텍처 젠6로 막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AMD의 공식 발표 자료, 또 기술 문서, 여러 전문 매체 분석 기사들을 싹 모아서요. 젠6가 과연 어떤 괴물 같은 성능을 준비하고 있는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젠5가 분명 좋은 아키텍처는 맞아요. 근데 많은 사용자들이 기대했던 세대 교체급의 도약이라기보다는 잘 만든 개선판에 가까웠죠. 그렇기 때문에 젠6에 거는 기대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거의 열망에 가깝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AMD가 의도했든 안 했든 흘린 정보들을 조합해보면요. 젠6는 그냥 개선이 아니에요. 아키텍처의 판을 새로 짜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단서들을 하나하나 맞춰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확실한 공식 정보부터 시작해보죠. AMD가 대중 앞에서 젠6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순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OCP 글로벌 서밋이라는 행사에서였습니다. 사실 이 행사의 주인공은 젠6가 아니었어요. AMD는 기존의 독점 펌웨어, AGSA를 오픈셀, 그러니까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로 바꾸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발표 슬라이드 한쪽에 젠6 AMD 라이젠 메두사 CPU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딱 박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젠6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첫 순간이었죠. 의도치 않은 유출 같기도 하고 어쩌면 되게 계산된 떡밥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오픈실로 전환하는 것 자체도 꽤 의미 있는 변화 아닌가요? 왜 굳이 잘 쓰던 독점 펌웨어를 오픈소스로 바꾸려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AMD의 전략적인 방향성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데이터 센터나 구글, 아마존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은 하드웨어의 모든 걸 통제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깜깜이 상자 같은 독점 펌웨어는 그 사람들한테는 관리 부담이고 잠재적인 보안 위협이죠. 오픈실로 소스 코드를 공개하면 이 큰손 고객들이 직접 코드를 검증하고 자기들 시스템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인텔이나 엔비디아의 그 막강한 생태계에 대항하기 위해서 개방성을 무기로 기업 시장을 더 깊숙이 파고들겠다, 이런 포석인 셈입니다. 아하, 단순히 기술적인 변화가 아니라 비즈니스 전략의 일원이군요. 다시 젠6로 돌아와서요. 코드명이 메두사인 점도 흥미롭습니다. 신화 속 인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메두사는 젠6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소비자용,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라이젠 CPU 제품군의 코드명입니다. 데스크톱이랑 고성능 노트북용 프로세서를 다 포함하는 거죠. 재미있는 건 젠6 아키텍처 자체의 코드명은 또 모르페우스로 알려져 있다는 점이에요. 아, 또 달라요? 네, 이렇게 제품군이랑 아키텍처 코드명을 분리하는 건 업계의 오랜 관행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젠6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죠. 젠5에 대한 아쉬움이 젠6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고 하셨는데 최근 AMD가 슬쩍 공개한 기술 문서에 그 기대를 만족시킬 만한 한 방이 숨어 있었다고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뭐였습니까? AMD 패밀리 일라니 2R 프로세서를 위한 성능 모니터 카운터라는 진짜 일반인은 거의 안 볼 것 같은 딱딱한 제목의 문서였어요. 하지만 이런 문서야말로 마케팅 거품이 싹 거친 진짜 정보의 보고죠. 여기서 세 가지 거대한 변화의 단절을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FP16 연산의 정식 지원입니다. FP16이라면 16비트 부동소 수점 연산. 그거 주로 AI 가속에 쓰이는 기술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FP16은 기존 CPU가 주로 쓰던 32비트 FP32에 비해서 정밀도는 절반이에요. 하지만 같은 시간에 2배의 연산을 처리할 수 있고 전력 소모도 훨씬 적습니다. 특히 AI 추론 작업에서 엄청난 효율을 보여주죠. 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이런 연산을 하려면 주로 그래픽카드, GPU에 의존해야 했거든요. 근데 젠6부터는 CPU 코어 차원에서 FP16을 네이티브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초 걸리는 AI 이미지 생성 작업이 5초로 줄어든다거나
뭐 그런 식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그런 겁니다. 혹은 실시간 영상통화에서 AI 배경 흐림 효과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면서도 노트북 배터리는 더 오래가는 그런 변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PC에서 AI를 일상적으로 그리고 더 가볍게 쓰는 시대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애플이 M 시리즈 칩에 뉴럴 인진 넣고 인텔이 NPU 강조하는 거랑 다 같은 맥락이에요. AMD 역시 CPU의 근본적인 체질을 AI 시리로 바꾸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이야, CPU랑 GPU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는 느낌이네요. 좋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어떤 건가요? 두 번째는 새로운 메모리 프로파일러 IBS 기능의 추가입니다. 여기서 IBS는 명령어 기반 샘플링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서 CPU 내부에서 명령어로 처리되는 과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어디서 시간이 지체되는지, 즉 병목 지점을 찾아내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젠6에는 오직 메모리의 접근에만 특화된 새로운 IBS 프로파일러가 추가된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잠깐만요. 메모리 프로파일러라면 그거 개발자들을 위한 도구 아닌가요? 일반 사용자나 게이머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변화라고 보시는 거죠? 오히려 코어 성능을 직접 올리는 게 더 와닿지 않나요? 아, 정말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당장 CPU 바꾼다고 해서 게임 프레임이 10% 오르는 뭐 그런 직접적인 기능은 아니에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이요? 네. 현대 고사양 게임이나 AI 작업은요, CPU 코어의 연산 속도보다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가져오느냐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즉, 메모리가 성능의 상한선을 결정하는 거죠. AMD가 개발자들한테 메모리 병목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최첨단 진단 도구를 쥐어준다는 건 앞으로 나올 게임과 소프트웨어들이 젠6의 잠재력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다는 의미입니다. 단기 들인 성능 향상보다 생태계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훨씬 근본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AMD가 직접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에 개발자들한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낚싯대를 쥐어주는 셈이군요. 이해했습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세 번째 변화로 넘어가 보죠. 코어 내부의 구조, 그야말로 심장부를 완전히 뜯어고친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고요? 바로 그 점이 세 번째 변화, 6개의 독립된 정수 스케줄러의 증거입니다. CPU의 모든 연산은 스케줄러라는 교통정리 담당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되는데요. 이 스케줄러의 구조를 완전히 바꾼다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이전 세대인 젠5는 6개의 연산장치, ALU를 하나의 거대하고 똑똑한 통합 스케줄러가 관리하는 방식이었어요. 네. 유연하고 효율적이긴 한데 코어가 복잡해질수록 이 만능 담당관이 너무 비대해져서 오히려 속도가 느려지고 전력도 많이 먹는 한계가 있었죠. 그럼 젠6는 그 교통정리 시스템을 어떻게 바꾼다는 건가요? 기술 문서에서 인트SQ 0부터 인트SQ 5까지, 그러니까 6개의 독립적인 스케줄러 도메인이 언급됐습니다. 이건 각 연산 장치마다 별도의 전담 담당관을 두는 분할형 구조로 바뀐다는 강력한 증거죠. 아, 분할형 구조? 네, 이렇게 하면 전체 시스템의 병목이 줄어들고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연산 장치가 메모리 문제로 잠시 멈춰서더라도 다른 5개의 연산 장치랑 담당관들은 아무 영향 없이 계속 자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잠깐만요. 그렇게 스케줄러를 잘게 나누면 제어는 훨씬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요? 듣다 보니까 문득 AMD가 과거에 크게 실패했던 불도저 아키텍처의 악몽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그때도 자원을 공유하려다가 이도저도 아닌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뭐가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와,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그야말로 정복을 찌르셨네요. 불도저 아키텍처의 실패는 많은 분들께 트라우마로 남아있죠. 하지만 이번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불도저는 2개의 코어가 부동소수점 유닛 같은 핵심 자원을 어설프게 공유하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한 구조였어요. 그렇죠. 연산 유닛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입니다. 자원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각자 독립적으로 일하되 전체적인 조율만 맞추는 거죠.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훨씬 더 정교한 제어 로직과 발전된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완전한 병렬 처리라는 이상에 도전하는 겁니다. AMD가 이 어렵고 복잡한 길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젠6가 단순한 개선이 아닌 코어 철학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정말 코어의 심장부를 완전히 드러내는 대수술이네요.
그런데 젠6는 코어 하나하나의 성능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반도체 조각, 그러니까 칩렛들을 연결하는 방식 자체도 완전히 바꿀 거라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젠2 이후로 AMD의 상징과도 같았던 인피니티 패브릭 기술이 드디어 은퇴하는 건가요? 은퇴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2019년 젠2부터 사용된 인피니티 패브릭은 칩렛 시대를 연 혁신적인 기술이었지만 솔직히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코어 개수는 계속 늘어나고 AI 연산처럼 막대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작업이 많아지면서 칩렛들을 연결하는 도로가 좁아서 정체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아, 병목이 생기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젠6에서는 이 도로를 완전히 새로 까는 대대적인 공사가 예상됩니다. 그 새로운 도로가 바로 2.5D 인터커넥트라는 기술인가요? 맞습니다. 기존 방식이 칩들을 메인보드 같은 기판 위에 그냥 나란히 배치하는 2D 방식이었다면 2.5D는 칩과 기판 사이에 인터포저나 재분배층이라는 아주 얇은 중간층을 하나 더 넣는 기술이에요. 이 중간층을 통해서 칩들을 훨씬 더 짧고 더 넓고 더 촘촘하게 직접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AMD의 고성능 RDNA3 GPU에 사용된 인피니티 링크가 바로 이 기술을 활용했는데 대역폭이 무려 초당 5.3TB에 달했습니다. 와, 초당 5.3TB요? 그게 감도 안 잡히는 속도인데. 네, 그렇죠. 기존 인피니티 패브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거론되고 있냐면 두 가지 유력한 후보가 있습니다. 두 가지요? 네, 두 기술의 차이를 고속도로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TSMC의 InfoOS라는 기술인데요. 이건 기존 도로, 즉 기판 위에 아주 매끄러운 신소재로 한 겹 더 포장해서 모든 차선, 즉 칩렛이 더 촘촘하고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아, 도로를 재포장하는 거군요. 네, 도로망 전체 내 효율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이미 AMD의 스트릭스 헤일로라는 고성능 모바일 칩에서 시험적으로 사용돼서 기술적 안정성은 검증된 상태입니다. 그럼 다른 하나는 어떤 방식인가요? 더 진보된 기술이라고 하던데요. 두 번째 후보는 브릿지 다이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고속도로 비유를 이어가자면 서울과 부산처럼 가장 중요한 두 지점, 즉 칩렛 사이에 KTX 전용 고가선로를 새로 놓는 것과 같아요. 전용선. 네, 아주 작은 실리콘 조각인 브릿지를 칩렛들 사이에 삽입해서 특정 구간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폭발적으로 높이는 거죠. 훨씬 빠르고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지만 당연히 비용이 훨씬 비싸고 공사도 복잡합니다. 아, 그러니까 인포OS는 전체적인 인프라 개선, 브릿지 다이는 핵심 구간의 초고속 전용 라인 구축. 비율을 드니까 차이가 명확해지네요. 그렇다면 AMD는 둘 중 어떤 카드를 선택할까요? 아마 둘 다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 다요? 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포OS, 도로 재포장 기술은 우리가 쓰는 일반 소비자용 라이젠 제품에 적용하고 더 고성능이지만 비싼 브릿지 다이, KTX 전용선 기술은 수천만 원짜리 이파엑스 서버 CPU나 인스팅트 AI 가속기 같은 최고급 제품에만 적용하는 이원화 전략을 쓸 겁니다. 아, 제품의 가격대와 용도에 맞춰서 최적의 기술을 조합하는 아주 영리한 접근법이네요. 그렇죠. 코어부터 칩넷 연결 방식까지 정말 모든 걸 바꾸는 셈인데 가장 궁금한 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바뀌면 기존 AM5 메인보드 사용자들은 이 모든 혜택을 누리기 위해 또 메인보드를 바꿔야 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럴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젠6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인데요. 이미 ASS, AS락 같은 주요 메인보드 제조사들이 자사의 AM5 소켓 메인보드에서 젠6를 공식 지원할 거라고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 정말요? 네, AMD가 과거 AM4 소켓을 7년 가까이 유지하면서 얻었던 소비자의 그 엄청난 신뢰를 AM5에서도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메인보드 호환성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64MB 바이오스라는 키워드가 있던데요. 바이오스 용량이 2배로 늘어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제가 AM4 소켓 초기에 직접 겪었던 일인데요. 1세대 라이젠을 쓰다가 3세대로 넘어가려고 보니까 제 메인보드의 바이오스 칩 용량이 너무 작은 거예요. 네. 그래서 최신 CPU를 지원하는 코드를 넣을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지원 목록에서 제 CPU가 빠지면서 업데이트를 못했죠. 어쩔 수 없이 메인보드를 바꿔야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사용자라면 64메가 바이오스가 얼마나 큰 마음의 평화를 주는지 아실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용량이 작으면 새로운 CPU를 지원하기 위해서 구형 CPU 지원 코드를 빼야 하는 돌려막기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이오스에는 CPU를 인식하고 제어하는 AGS 코드가 들어가는데 세대가 거듭될수록 이 코드가 점점 무거워지거든요. 32메가만 해도 빠듯한데 16메가짜리 구형 보드들은 이미 여러 CPU 지원을 포기한 상태죠. 64메가라는 넉넉한 공간은 AM5 소켓이 약속한 2025년 이후까지 그리고 젠6까지 모든 세대의 CPU를 누락 없이 완벽하게 지원하겠다는 진정한 미래 보장의 징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태계까지 만번의 준비를 하고 있다니 더 기대가 되네요. 그렇다면 이 괴물 같은 젠6를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출시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현재로서는 2026 하반기가 가장 유력하고요. 다만 변수는 TSMC의 차세대 공정 개발 속도인데 만약 여기서 차질이 생기면 2027년으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점에 인텔 역시 노바레이크라는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젠6는 출시와 동시에 CPU 역사에 기록될 거대한 거인들의 싸움 한복판에 서게 될 겁니다. 노바레이크라면 인텔이 기존의 코어 아키텍처를 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설계한다는 그 CPU 말씀이시죠? 와, 그 싸움은 정말 볼만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노바레이크는 인텔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하이퍼스레딩 기술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코어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MD가 코어 내부 구조와 칩넷 연결 방식을 바꾸는 혁신을 준비하는 동안 인텔 역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거죠. 2026년 우리는 두 거인이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를 해석한 결과물로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소비자로서는 이보다도 흥미진진한 싸움은 없겠죠. 오늘 AMD의 차세대 젠6 아키텍처에 대해 정말 깊고 넓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젠6는 단순한 성능 개선을 넘어서 AI 시대를 정면으로 겨냥한 FP16 지원,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메모리 분석 도구 제공, 그리고 코어의 기본 설계 사상 자체를 바꾸는 분할형 스케줄러까지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를 품고 있네요. 맞습니다. 거기에 칩들을 묶는 방식마저 2.5D 인터커넥트라는 차세대 기술로 갈아엎을 준비를 하고 있죠. 이 모든 하드웨어의 근본적인 변화 속에서도 기존 AM5 플랫폼과의 호환성을 지키려는 노력까지 더해져서 젠5에서 느꼈던 아쉬움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도약이 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한동안 정체된 것처럼 보였던 PC CPU 시장에 거대한 기술적 빅뱅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폭발의 중심에 서게 될 젠6와 노바레이크의 대결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동시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여드렸길 바랍니다.